쇼. 살충제 달걀 농가 하루 사이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8마리, 08LSH, 08신선2, 09지현, 13정화, 11시온.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달걀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으면 문제의 농장에서 나온 달걀입니다. 예, 무슨 비밀 암호 같은 이 문구를 온 국민이 외워야 하는 이 상황. 분명 정상은 아니죠.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전수조사. 과연 이 전수조사는 제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잠시 후 양계농가의 생생한 증언 직접 들어보는 것으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포인트도 달걀 얘기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달걀 파동 오늘 중대 고비입니다. 오늘까지 전수조사를 끝내겠다 했어요. 네, 그제 시작된 전수조사가 한창인데 어제까지는 경기도 남양주 또 전남 나주 등 전국 6개 양계 농장에서 부적합 달걀이 나왔죠. 예. 다만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달걀은 속속 판매가 재개돼서 이마트 또 롯데마트도 다시 달걀을 꺼내놓은 상태고요. 그래요? 정부는 오늘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일부터는 달걀 수급을 정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근데 이 전수조사를 2, 3일 안에 끝내는 뭐 신속하게 하는 거 좋습니다만 네네. 이게 지금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혹시 좀 허술하게 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와요. 맞습니다. 당국이 조사를 사전 예고하고요. 농가는 검사 샘플을 미리 준비해 놓는 사례가 있다는 거죠. 농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없는 달걀을 찾아서 내놓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에 저희가 그 양계 농가 한 분을 연결을 합니다. 이분의 얘기,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는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네, 쇼통이라도 좋다. 쇼통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 시간에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런 보여주기라면 얼마든지 좋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맞아서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죠. 예. 특히 질문지 또 질문 순서, 시나리오 등이 없다고 하는데 11시부터 생중계가 되고요. 아시다시피 북핵 위기 상황이나 건강보험 강화 방안 또 부동산 정책 또 탈원전 등 민감한 이슈가 많은데 증문즉답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각본도 없고 질문지도 없고 어떤 기자가 먼저 할 건지 이런 거 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은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지 미리 정했거든요. 그렇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특히 심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청와대 출입 기자 수가 300명이거든요. 예. 이 가운데 단 10명 정도에게 질문 기회가 돌아간다고 하는데 치열하겠네요. 어떻게 진행될지 싶네요. 예, 증문즉답, 각본 없이 시나리오 없이 진행되는 거 우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네. 보겠습니다. 좋은 전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질서 지켜서 기자들도 질문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오늘이 고 장준하 선생 42주기입니다. 예. 장준하 선생 일제 강점기에 광복군으로 활동을 하셨죠. 이후 사상계를 창간해서 독재 정권에 맞섰고 그렇죠. 유신 시절인 1975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의혹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오전에 파주 장준하 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리는데요. 보훈처장이 대통령 추모사를 대독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장준하 선생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 추모사가 전해지는 건 이거 처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더 의미가 좀 있다고 보고요. 한편 어제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님이 저희 뉴스쇼 팀에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네. 얼마 전 언론사 간부 청탁 사건, 이 사건을 두고서 김현정 앵커께서 사과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네, 이에 대한 격려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장준하 선생이 의문의 죽음을 맞을 때까지도 늘 CBS 뉴스를 청취하셨다고 하네요. 또 선생의 CBS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나타내시면서 만약에 아버님이 계셨더라면 지금 CBS 힘내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전하셨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따가운 질책보다도 더 따가운 이야기가 아닌가, 무거운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언론인들이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언론의 본분을 다해달라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예, 더욱 낮은 자세로 뛰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수고하셨습니다. 네.
살충제 계란 파동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비프로린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계란이랄지 계란 가공품은 수거 폐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주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추가 검출됨에 따라 맹독성의 살충제 사용이 보편화됐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살충제 달걀 파동. 오늘까지 1,400여 개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전수조사를 통과한 달걀들은 어제부터 다시 판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계업계에서는 이 전수검사하고 통과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지나갈 일이 아니다. 이대로의 방식이라면 살충제 달걀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정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실태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지금 닭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닭을 몇 마리나 키우세요? 한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 키우고. 2만에서 3만 수, 2만에서 3만 마리. 굉장히 많이 키우시네요. 그런데 이제 그 방식이 공장식 사육, 그러니까 밀집 사육 방식으로 키워 오셨다고요? 네네, 그렇죠. 그 어떤 방식입니까? 좁은 케이지 안에 새끼 병아리들을 넣으면, 예. 닭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안에 이제 있는 건데요. 어허. 이제 3년 전쯤에 당시 한 6월 달쯤 됐었던 걸 기억하는데, 케이지에 이제 개미보다 더 작은 이 같은 것이 온통 이제 새까맣게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케이지라 하면 우리 여러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닭장이고요. 1단, 2단, 3단 뭐 이런 식으로 쌓여져 있는 그 닭장이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네. 이보다도 작은? 네. 까만 어떤 그 진드기 같은 것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어허. 그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닭진드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닭진드기. 예. 살충제를 이제 치기로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제 우리 화생방 훈련 받을 때 군대 가면 예. 이제 쓰는 방독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주는 거예요, 쓰라고. 어허. 예, 그래서 이걸 왜 쓰냐고. 살충제 치는 분이 이거 써야 네. 된다. 네네,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 이거 이제 써야 된다. 이제 왜 쓰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안 쓰고 해봤는데, 구토가 나고 좀 눈, 코, 입이 쓰라리고 거북해서 며칠간 고생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꼭 방독면을 이제 쓰고 친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칠 때 이게 사람 몸에 닿으면 눈으로 들어가면 코로 들어가면 구토가 날 정도로 독하니까 방독면 써라 하면서 그걸 치러 다녀요. 네네네.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이 진드기 와구모라고 하는 이 살충제, 예. 와구모 살충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제 친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칠 때 보통 이제 살충제로 이제 거의 샤워하다시피, 우리 그 세차장 가면은 고압 분무기 있잖아요. 차 세차할 때. 쫙 뿌리죠, 위에서. 예. 네네네. 그걸로 치거든요, 보통. 이제 거의 샤워하다시피. 그 약값이나 인건비 많이 들기 때문에 예. 무조건 세게 이렇게 친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닭 진드기 와구모라는 게 생기면 살충제를 갖다가 치는 사람은 방독면 끼고 샤워하듯이 그 닭한테 뿌리는 겁니까? 닭장에 뿌리는 거예요? 어디 뿌리는 거예요? 닭한테는 당연히 뿌리고요. 예. 그다음에 닭장에도 뿌리고 그다음에 사료통, 물통 다 그냥 다 뿌립니다. 네. 개사 전체가 이 살충제로 샤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우나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막 뿌옇잖아요. 그렇게 치는 거죠. 예. 가려서 여기는 치고 여기는 말고가 아니라 그냥 전체를 샤워.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 그래요. 네, 그게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케이지 속에 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방독면을 끼고 써야 될 정도로 독한 약을 여기다 뿌린다면 선생님 뿌리시면서도 이거 닭이 괜찮을까? 이 달걀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 하셨겠는데요? 네, 그런 생각 이제 했었죠. 깜짝 놀랐고 처음에. 근데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대안이 그거 치는 거였고, 약 치면 이제 며칠 동안 계란 못 먹었죠. 제가 이제 직접 키워도. 못 드셨어요? 이거 무슨 약이 들어간지 아니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하나 알지 못하지만 몸에 안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예. 못 먹었죠. 예. 내가 키워놓고도, 내가 달걀 받아놓고도 그걸 며칠 동안 못 먹었다고요? 네, 그렇죠.
잡는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흙목욕을 시킨다든지 네. 자연스러운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자연 친화적인 그걸로는 안 됩니까? 그게 유일한 대안이죠. 근데 이제 그 특히 케이지 방식으로 키우는 분들은 이제 흙목욕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거든요, 전혀. 상황이 불가능. 하긴 케이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닭장에다가 3만 마리를 넣고 키우는데 그것들을 네. 거기서 빼서 흙목욕을 시킨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겠군요. 네, 그건 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뿌리신 살충제가 바로 그게 그 문제의 피프로닐, 비펜트린 이런 건가요? 저희는 뭐 피프로닐, 뭐 비펜트린 그런 거는 일단 모르고 그냥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쓴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일단은 진드기 잡는 게 목적이니까 효과가 좋다고 하면. 네, 잘 잡힌 게 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건 신경을 거의 안 씁니다, 신경을. 예. 잘 잡히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예, 하니까. 한 번에 무조건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심지어 써도 된다라고 허가한 살충제도, 인가를 한 살충제도 네, 닭이나 달걀이 없는 빈 개사, 빈 곳에 쓰는 게 원칙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는 데는 대한민국에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한 예. 군데도 없을 거다. 전혀 몰랐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고 다른 농가들도 대부분 모르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아마 코웃음 칠 겁니다. 몇만 마리 되는 그 닭들을 닭장 밖으로 다 끄집어내고 예. 약을 치고 다시 그걸 다 안으로 다시 집어넣는다는 건데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고요.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통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근데 닭이 있는 상태에서 쳐도 몇 날 며칠을 저희가 붙어서 쳐야 되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고 치면 1년 내내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네. 이야기다. 이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이 살충제 달걀 논란이 터지고 나서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부자로서. 예. 제가 지금 뭐 저도 어린 자녀 2명 키우고 있는 아빠로서 예. 사실 결정적으로 공장식 축산을 포기한 게 포기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다가. 네, 지금은 이제 뭐 자연 농법으로 그렇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살충제 때문에 사실 이제 공장식 축산을 이제 뭐 결정적으로 포기를 했었는데 그 말씀은 양심에 너무 가책이 돼서 너무 찔려서 너무 찔리죠.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이거 제가 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도 못 먹는 거 우리 가족 못 네. 주는 거를 사람들한테 먹이고 있구나 이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전수조사가 오늘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 전수조사 진행되는 거 보면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으세요?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예. 이제 전수조사 한다길래 예. 뭐 인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 단기간에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한 2, 3일 안에 이게 가능할까 하셨어요. 네네. 생각했었죠. 그래서 저는 담당 직원들이 조사 나올 줄 알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그 담당 직원들은 이제 오지 않고 이제 마을 대표가 계란 한 판씩 가지고 이제 마을 회관으로 오라는 거예요. 계란 한 판 들고 마을 회관으로 오세요. 이렇게요. 네, 하길래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한 판씩 갖다 놓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사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각 농가에서 모아준 계란을 한 번에 싣고 이제 가서 조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 사실을 이제 그렇군요. 예, 만약에 제가 어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농가에 살충제를 쳤다 하면은 제가 살충제를 친 농가 입장에서 이제 어제 쳤는데 오늘 계란을 갖다 달라고 할 때 저희 계란을 순순히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충제를 친 농가라고 치더라도 그 계란을 갖다 주겠느냐, 다른 달걀을 내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네, 옆집 농가에서 한 판 빌려서. 빌려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란이 수집되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농가의 계란을 빌려와서 뭐 준다고 해도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큰 문제네요. 지금 전수조사가 다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통과했으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의 방법이란 물론 농가들이 정직하게 갖다 냈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안 그런 농가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찔한데요. 네, 안 그런 농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은 영업을 못 하는데 당연히 이게 다른 뭐 농가의 걸 얻어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제가
뭐 아들이 있는데 4살짜리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있는데 예. 어린이집에서 알림장이 왔어요. 예. 우리 어린이집에서 거래하는 농장에서 이제 품질 보증서를 보내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이상이 없는 걸로 돼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농장 주소를 검색해봤어요. 예. 검색해 보니까 수십만 수를 키우는 큰 농장이었어요. 예. 제가 그 농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어허. 하는데 그런 농장 같은 경우는 살충제 안 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괜찮다고 이제 나왔다고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그 계란 먹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죠, 속으로. 알겠습니다. 이거 충격적인데요. 전수조사도 지금 허투루 되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현장에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 문제 일단 확실하게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 개선이 네네. 돼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닭 진드기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생길 텐데. 계속 생기죠. 그렇죠. 뭐 공장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사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예. 뭐 친환경 살충제 같은 거 예. 닭이 있는 상태 닭 빼고 뭐 치라고 하지 말고 닭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살충제 같은 거 반드시 개발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듣죠. 구구절절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듣고도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네. 선생님, 용기 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공장식으로 닭 농장을 운영하다가 지금은 자연농법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산란계 농장주 한 분의 내부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으면서 김성환 씨도 계속 네. 연신 충격받은 표정이셨어요. 저도 어제 계속 이렇게 살충제 달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예. 급히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큰 대형 서점에 들려서 책을 급히 한 권 사서 읽었어요. 그 정도. 근데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예. 아마 이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이분 얘기는 자연농법으로 하는 것을 많이 격려해주고 네. 지원도 좀 해주고 네. 그게 더 활성화가 되는 게 대안 아니겠느냐. 이분 이제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러니까 대규모 전업농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농사하고 가축을 기르는 이렇게 소규모 하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로컬 푸드 같은 걸 활성화하면은 그러면은 조금 더 이런 문제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대규모로 하시는 분들한테도 무조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쓸 수 있는 걸 좀 대안을 제시해달라. 써도 괜찮은 거.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전수조사 허투루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꼼꼼히 해야 됩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예.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 보궐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예. 선거 다음 날 약식 취임식을 열고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습니다. 그렇죠. 안보위기, 외교 공백, 부동산 폭등 등등해서 국내외 현안을 처리하느라고 100일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 상징적인 숫자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정은 기자가 전해줬어요. 오늘 오전 11시에 각본 없는 기자회견이 있다. 이 산문 기자회견이라고 하죠. 질문지 없고 질문 순서 없고 시나리오 없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프롬프터 보면서 다 짜여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형식 파기하고 그냥 자유 질문, 자유 토론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왜 10명만 질문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질문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대통령 등에서 땀이 쭈르륵 흐를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기자들이 좀 던지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바라지 마시고요. 일단 오늘은 10명으로 시작하죠. 네. 그래요. 숫자로 번 문재인 대통령 100일. 첫 번째 주목한 숫자는 뭡니까? 첫 번째 주목한 숫자는 5만입니다. 5만? 네. 어떤 숫자입니까? 취임 후에 이동한 거리가 5만 킬로미터라는 얘기인데요. 어허. 우선 국내 이동 거리가 6,470킬로미터입니다.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만남에서부터 예. 광주 5.18 묘지, 봉하마을, 뭐 휴가 때 다녀온 평창과 진해까지 정말 많은 곳을 누볐습니다. 그래요. 뭐 외국 이동 거리는 아무래도 멀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무려 4만 3천 킬로미터입니다.
미국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예. G20 정상회의를 위해서 독일 베를린과 함부르크를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동거리를 다 합치면 대략 5만 킬로미터가 나오는데요. 5만 킬로미터면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예요? 지구를 한 바퀴 반을 돌고도 10,000 킬로미터가 남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문 대통령은 외국 정상들과 연쇄회동을 하면서 탄핵 사태로 공백 상태에 빠진 외교를 복원하는 데 좀 주력했고요. 예. 그리고 국내의 산적한 현안을 풀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평가가 후한데요. 완벽한 소통을 한 100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제 원내대표는 넉넉한 합격점 그러셨어요. 야 3당은 평가가 아주 박합니다. 예. 포퓰리즘, 내로남불 100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후하게 줘도 낙제점. 이거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평가고요. 그러니까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동거리가 무려 5만 킬로미터에 달할 정도로 정신없는 100일을 보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 5만. 그렇다면 두 번째 숫자는 뭡니까? 두 번째 주목한 숫자는 24입니다. 숫자 24? 네. 이건 뭔가요? 대통령 연설 횟수입니다. 연설을 24번 했습니까? 예, 나흘에 한 번꼴로 연설을 했다 이런 말이 되는데요. 사실 연설 횟수는 상징에 불과하고요. 어떤 연설을 했는지 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연설 정치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에게 감동을 준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취임식부터 파격의 연속이었었죠. 어떤 거 나왔죠? 연설할 때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그게 거기서 나온 거군요. 예, 이게 확 모든 사람한테 가슴에 박혔죠. 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문장 때문에 연설은 도대체 연설문을 누가 쓰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그 이후에 국회 방문객들과 셀카를 찍는 대통령의 모습. 이게 아마 대통령 중에 처음 봤던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여서 많은 국민들한테 인상을 줬기도 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 연설. 이번이 임기 중 마지막 방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봉화에 오는 거 이게 마지막이다. 통합과 화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고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연설. 아마 연설문 내용보다 유가족 끌어안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인상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 보고 참석자들의 눈물바람이 또 일기도 했고요. 그렇죠. 또 파독강북 간호사, 이 민주화운동 참여자까지 우리 모두가 애국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천충일 추념식 연설. 이것도 많은 분들한테 가슴 찡하게 했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도 오바마 대통령처럼 연설 잘하는 대통령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그런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취임 100일이 되도록 한 70에서 80% 정도의 어떤 고공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 아마 이런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대통령의 태도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연설을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권위주의의 파격인 것 같아요. 네. 권위주의를 깼다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떤 울림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연설 잘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들이 다 성과로 이어지는. 그렇죠. 예, 국민들이 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는. 연설만 잘하면 이제는 바라야죠. 진짜 소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설 24번이 준 감동 두 번째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주목한 숫자는 4입니다. 숫자 4? 이건 네. 뭔가요? 문 대통령이 NSC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나 NSC 회의를 열 만큼 한반도 정세가 위태로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나 언론이 문 대통령 100일 평가 중에서 가장 박한 점수를 준 분야. 예. 바로 안보입니다. 그렇죠. 이 야당의 공세도 굉장히 심한데요. 예.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문 대통령이 조금 더 존재감을 드러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요. 문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강력한 평화 메시지를 내놓긴 했는데 야당의 지적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화도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앞으로 NSC 회의를 소집하지 않도록 한반도 정세를 이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100일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취자 정성애님, 모든 대형 농장에 다 진드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진드기 없는 농장도 많습니다. 라고 아마 업계분이신 것 같아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전수조사가
확실한 방법으로 돼서 믿을 수 있게 이건 믿고 먹어도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전수조사가 좀 허투루 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요. 걱정이네요.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첫 순서는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를 만납니다. 이 경기도는 살충제 달걀이 처음 발견된 곳이죠. 이 대책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또 경기도가 발표했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여부까지 질문할 거리들이 많네요. 남 지사 잠시 후에 만나죠. 이어서 전북 부안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서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사의 가족들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인터넷에 공개 호소문을 올리고 청원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정인지 숨겨진 이야기들, 숨진 교사 아내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죠. 목요일의 코너 탐정 손수호에서는요. 황우석 박사와 제주대학교 연구팀 사이에 매머드 복제를 놓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친절하게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살충제 달걀 파무 일파만파 확산이 되면서 지금 국내에서도 살충제 달걀 농장들이 하나 둘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곳이 발견됐는데요. 그중에 3곳 50%가 경기도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 대책 마련하느라 머리가 무거울 것 같고요. 게다가 어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 직접 연결을 해보죠.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리가 무거우시죠? 네. 예, 농약이 그렇지만... 검출된 농장 6곳 중에 3곳이 경기도여서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대책들을 지금 고려하고 계세요? 단기적으로야 지금 검사를 철저히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은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검사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래서 안 되겠다. 모든 농가 다 하자고 해서 다 실시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 농가별로 유통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단기적인 대책인데요. 예. 결국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죠. 중기적으로는 지금 이 진드기 오염 약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원칙, 기준 이런 거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닭을 그냥 거의 우리가 흔히 닭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이렇게 A4 용지 하나의 면적에 한 마리씩 키우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조류독감 AI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동물복지까지를 생각한 이 사육 이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라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농가분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친환경이다 말만 하는 친환경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자연농법으로 닭을 키우는 농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좀 현실적으로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지난번에 그 AI 조류독감 문제가 크게 되고 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화성시 등과 이 친환경 농장을 시험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친환경 농장 운영이 실질적으로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답이겠다라고 판단이 들면 여기에 대해서 전면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수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전수조사 방식이 허술한 곳들이 있다라는 제보가 지금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 지사님께서 꼭 체크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남경필 지사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살충제 달걀 파문 때문에 조금 이슈가 덮인 감이 있습니다만 어제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을 하나 발표하셨어요. 네. 예, 도차원의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일자리 대책 이름이 이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떤 건가요? 크게 얘기해서 중소기업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예.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지금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도 전수조사 해봤더니 약 한 1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그 왜 중소기업으로 안 가나 청년들이 예. 봤더니 역시 임금이 첫 번째입니다. 임금 격차.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에게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해주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1억 원의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번에 마련한 겁니다. 그래요. 이 정책 발표를 듣고 그런데 이재명 네. 시장이 SNS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네. 아니 남경필 지사의 청년 일자리 대책은 되고 나의 청년 배당은 왜 안 되는가? 나는 이거 발표 오보라고 믿고 싶다.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가 봤더니 두 분이 지금 이 성남시의 청년 배당을 놓고 남 지사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어디에 살면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고 제가 볼 땐 조금 소비적 복지라고 봅니다. 근데 이처럼 이렇게 일하는 타겟형 복지로 가는 것이 저는 시대의 방향에 맞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일하는 복지이죠. 또 하나 절차적인 문제인데요. 예. 이런 모든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와의 협의 또 그것을 통해서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성남의 정책이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저희 경기도도 같은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정책의 절차에 있어서도 예. 정부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만의 문제입니까? 이재명 시장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율권이라는 게 있다. 헌법상으로도 복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이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왜 우리의 자율성, 자율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예. 이 절차와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나라인데요. 대통령도 탄핵이 되죠. 그렇죠. 국회가 탄핵을 하고요. 탄핵이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됐을 때도 어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기각하기도 하고 인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 절차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때는 이렇게 이 법적인 제소를 통해서 판가름을 받는데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이 문제 가지고 예. 뭐 흥분하고 이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시장님이 조금 흥분하신 것 같으세요? 오보라고 믿고 싶다라고까지 쓴 건? 아니 뭐 하여튼 그냥 이건 서로 차분하게 서로 주장이 다를 때는 예. 그 주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판결과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다. 이걸 뭐 정치적인 다툼으로 끌고 갈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럼 취하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 정부에서도 취하하는 것을 권하거나 오히려 지금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저희는 정부와 함께 서로 논의하면서 알겠습니다. 뭐 도지사든 시장이든 다 우리 법 체계 안에 있잖아요. 그 절차에 따르면 됩니다. 다시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넘어가 보죠. 돌아와 보죠. 3가지 대책을 내셨는데 보니까 청년 연금 제도는 2028년까지 완성하겠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은 2020년까지 완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근데 당장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남 지사님이 경기도지사를 계속 하신다면야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안 된다면은 중간에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정책? 그러지 못할 겁니다. 이게 워낙 그 청년들의 지금 실업 문제 또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 구해서 힘들어하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제 청년들 만나 뵀더니 끝나고 나서 바로 간담회를 하러 갔어요. 이 정책 듣고 정말 고맙다. 희망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정책을 그냥 바꿀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하나 경기도는 지금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이 정책들을 이끌어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연정의 힘이란 것이 장기적인 정책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흐지부지 될 일 없다. 아니 이것 때문이라도 3선 도전은 일단 하긴 하시겠는데요. 2선 도전은? 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최종적인 결정은 일단 뭐 연말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선 도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나가시더라고요. 네.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내년에는 유독 지방선거에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뭐 이재명 성남시장도 서울시장 쪽보다는 경기지사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아까 아예 이재명 시장 이름을 넣어서 돌리기도 하는데 이 시장의 여론 지지도가 1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보셨죠, 지사님? 네, 봤습니다. 조금은 경쟁 의식도 느끼실 것 같아요. 저희야 뭐 늘 경쟁하면서 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도 워낙 높고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 이런 거 가지고는 사실 일희일비 안 하고요. 아주 좋은 후보들이 많이 계세요, 여당 내에. 예. 그래서 그분들 뭐 자체적으로 경선도 하시겠지만 거기서 결정된 분, 저도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정책 대결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지금 지지율로는 모른다. 정책 대결하면 그건 자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선거보다는 어제 이 청년 대책 만들어 놓고 이거 지금 아직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데 특히 청년들께 많이 어제 듣더니요. 흥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정책 있느냐.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이 정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하고 또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노력 이런 게 지금 도지사로서는 더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또 살충제 문제 지금 해야죠. 맞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을지 포커스 연습 또 들어가서 안보 문제 신경 써야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연대설도 솔솔 나오던데 바른정당 소속이시잖아요. 네. 이 연대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정치는 늘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지금 바른정당과 국민의 정당이 연대를 해서 지금 국민바른연합이라는 교섭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도엔 집권 여당이거든요. 예.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겠죠.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바른정당하고 우리가 빨리 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일부 나왔답니다. 네. 바른정당이 손잡는다면 자유한국당 쪽에 가깝습니까? 국민의당 쪽에 가깝습니까? 정책적으로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애당초에 바른정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국정농단 세력과의 절연, 미래에 대한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대한다는 것은 어렵죠. 국민의당보다 자유한국당이 더 멀군요. 국민의당과는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정책 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대가 가능한데요. 그냥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건 그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고 이런 정책, 뭐 안보 정책, 경제 정책 이런 데 있어서 같이 할 만하고 충분히 같은 곳을 쳐다보고 있구나. 라는 공동의 인식이 된다면 그건 해볼 만하다. 가능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한 분이 문자 주셨는데요. 그 정책 얘기 아까 하셨는데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시장하고 언젠가는 청년 정책 놓고 맞붙을 날, 토론할 날이 오겠는데요. 이런 질문. 나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이재명 시장을 저희가 한번 섭외해봐야겠네요. 이 얘기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두 분이 청년 대책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한번 마련해보겠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도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인터넷 포털에 최근 공개 호소문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전북 부안에 있는 한 중학교의 남자 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교육청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경찰에 2명 구속된 그 부안여고 사건은 잘 아실 텐데 여기는 거기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중학교입니다. 유가족들이 나서서 교육청의 부당한 처사, 이 처사 때문에 교사가 죽음에 이르렀다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죠. 고 송경진 선생님의 부인이세요. 익명으로 연결을 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돌아가신 지 이제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이라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터넷 포털에다가는 공개 호소문을 직접 쓰신 건가요? 아내분께서? 예, 제가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은 이 상황에서 직접 그걸 쓰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남편 돌아가시고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셨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 살아생전 그 모습들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잘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러니까 이 남편께서 근무하시던 학교는 부안의 남녀공학 중학교인 거죠? 지금 그 경찰에 구속까지 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학교가 아닌 거죠? 전혀 달라요. 부안여고는 부안 읍내에 있는 학교고요. 예. 우리 애기 아빠가 다니던 학교는 면에 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4월 봄인데 학생들이 내가 성추행을 당했다 진술이 들어와서 그걸 바탕으로 신고가 된 거라면서요. 근데 그게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이제 선후배 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투는 과정에서 체육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국어 선생님이 1학년을 귀가시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애기 아빠는 거기 전혀 관계가 없고 그냥 그날 야간 자습 담당 지도교사였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학생들이 1학년이 귀가하는 것을 우리 애기 아빠가 야간 자습을 빼고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한 줄로 알고 오해를 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미운 마음에 그랬답니다. 2, 3학년은 공부하는데 왜 1학년만 집에 보내느냐? 그 중에 한 학생이 야간 자습 때 휴대폰 쓴다고 지적받은 학생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미웠던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 엄마한테도 선생님이 친구 허벅지를 만졌다, 뭐 저한테는 폭언을 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이제 그 수다 떠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떠드니까 체육 선생님이 그걸 듣고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래놓고 교장 선생님한테 성추행으로 신고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애들한테 신고서를 쓰게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 체육교사분하고는 평소부터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이였다 이렇게도 또 소문에 쓰셨네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빼고 선생님이 너희들 몸 신체에 닿은 곳만 다 쓰라고 그랬대요. 경찰의 조사 결과는 근데 무혐의는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우리 애기 아빠가 저기 학생들 어깨를 토닥거리고 이렇게 잘했다고 칭찬해주면서 이렇게 하고 뭐 다리 흔들 적에 무릎 떨지 말라고 복 달아난다고 하면서 톡톡 쳐주고 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신체 접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접촉이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도 않았고 또 처벌도 원하지 않아서 반의사 불벌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건 사항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종결이네요, 그냥 그러면? 그렇죠. 내사 종결을 내사 했어요. 종결. 한 2시간 만에. 근데 학교에서는 직위해제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네요, 그 봄에. 이제 장학사가 파견이 됐잖아요. 그랬겠죠. 장학사가 파견이 돼가지고 6항 원칙에 의해서 선생님이 언제 어느 때 너희들에게 어디를 손을 댔는지 그것만 써라. 뭐 칭찬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이렇게 부연 설명 같은 거 싹 빼고 그것만 써라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인이 봐도 성추행을 했구나 하고 느껴질 만큼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 장학사한테는 학생들이 솔직하게 말했답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사과받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그때는 못했대요. 애들은 그때는 무서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직위 해제를 당하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아이들이
다시 좀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고요. 학생들도 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탄원서를 작성을 해서 교육청에 교육감님 앞으로 제출을 했대요. 예. 그럼 학생들이 그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거 성추행 아니었습니다라는 탄원서까지 올라갔는데 네. 어떻게 교육청에서 한 재조사에서는 성추행이다 또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된 거죠? 네, 그 교육청 그 인권센터에서 하는 얘기는 예.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혹시 정말 그랬을 가능성은 좀 조심스럽게 질문드립니다만 정말 그랬을 가능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전혀 없죠. 왜냐면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체육 선생님한테 그냥 속아가지고 그렇게 썼던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져 있었대요. 죄책감에. 네. 다리 떠니까 복달아난다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 손가락 반지 해달라고 그래서 손가락 잡았던 것이고 다 그런 것들인데 예, 그런 이유들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이상한 문장이 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직위해제는. 센터에서는 모든 신체 접촉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나누어 보는데 예. 성희롱의 경우에는 우리가 다룬다. 그래서 우리 애기 아빠가 그때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거 성 아니라고. 예. 그렇게 제발 성 좀 빼주라고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우리가 성이라고 했냐고 우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고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어떤 행적, 학생들이 말하는 평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네. 학생들 지금까지 교사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몇 년 하셨죠? 30년. 30년 동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가가 중요한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다들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런 일을 왜 당했냐고. 예, 장례식장에 다녀간 학생들만 200명이 넘습니다. 아하. 그리고 제가 이제 선생님 전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예. 그 전화를 계속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우리 선생님 같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왜 이런 일을 당했냐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학생 수가 몇 명 되는 중학교죠? 19명이요. 19명. 그러니까 이게 네. 저 시골 학교네요. 네네. 이 시골 학교에 몇 년 계셨어요? 지금 6년 차입니다. 6년 차. 네. 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랑, 애정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다 자식 같았대요. 모든 아이들이 다 자식 같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가 아니면 가정이 불우하다던가 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은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돌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더 괴로워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숨을 끊는. 예, 오명을 뒤집어 쓴 거를 못 견뎌 하셨어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희망의 끈을 놔버린 거예요. 그 목숨 끊기 전날 혹시 했던 말이라든지 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이 모욕감, 이 치욕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성 문제로 얽혀가지고 이렇게 오명을 쓰고 내가 만일에 징계를 받으면 당신이랑 성희롱범에 그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징계를 받느냐. 난 그럴 수는 없다.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막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새벽 6시까지 애 아빠를 붙들고 제가 달래고 이제 앞으로는 당신 대신 내가 싸워줄 테니까 그냥 마음 편히 먹고 있으라고. 당신 너무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해서 지금 살이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으니까 나랑 저기 신경정신과를 가자. 가서 주사를 맞든지 약을 받아 먹든지 어떻게 하자. 큰일 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밤새도록. 그랬더니 애기 아빠가 저를 그냥 그 부처님 같은 미소로 핀 것이 웃으면서 쳐다보더니 당신 너무 힘들겠다. 가서 좀 자 그러더라고요. 그게 애기 아빠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하고서 저 재워놓고 어머니한테 수박이며 복숭아며 과일들이랑 빵이랑 과자랑 막 사고 고풀고기랑 다 사가지고 가서 어머니하고 이제 식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식사를. 그렇게 하고 어머니한테 아직 인사라고 용돈을 드리고 학교를 가서 자기 짐을 싹 정리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서 집에 돌아와서 책상 위를 가지런히 정리를 해놓고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나가서 목을 매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쌓이셨으면 눈도 못 감고 가셨어요. 예. 제가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네. 저희가 전북교육청 입장도 좀 듣고 싶어서 연락을 취해봤습니다. 네. 지금 부교육감이 직접 진상조사 중이고 유족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반박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고 그게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입장을 저희에게 밝혀왔다는 점 전해드리고요. 네. 이게 진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저희도 관심을 가질 테고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관심 가지고 끝까지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용기 잃지 마시고요. 네. 성희롱 성추행 이건 분명히 범죄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럼요. 하지만 아이들의 장난에서 시작된 사건이 결국 이런 결말까지 이르게 되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른들이 정말 그 장난을 밝혀내지 못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예, 이 과정을 어떻게 된 건지 밝혀내기를 저희도 바라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상황에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전북 부안에 있는 한 남녀공학 중학교입니다. 이 중학교의 교사가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유족을 만나봤습니다. 음향 뉴스 현장.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오늘로 딱 100일째입니다. 돌이켜보면 100일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나십니까? 문정부 100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내일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이 100일의 시간의 장면들이 다 다른데요. 기억에 나는 장면 같은 거 있으세요? 언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아이랑 눈 맞추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했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나죠. 그냥 제일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어쨌든 국민들 전부가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왠지 모르게 좀 신뢰감도 갖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참 행복하게 다른 일이 있었지만 이제 뭐 광주에 가서 유가족을 갖다가 안아줬다든지 과거에 가계 적폐를 청산하는 일들이라다가 이런 거는 굉장히 기억이 일단은 세월호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선이 되고 나서도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사진이 많이 찍혔잖아요. 그런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려는 대통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탈권위 행보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이미지 정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충고는 귀담아 들어야 할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몇 번의 지금 인사 낙마 사태가 있었죠. 예, 그런 거는 뭐 좀 더 신중하게 좀 처리했으면 좋다고. 사드 배치 그 부분이 우리 국민들이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풀지 못했다는 문제, 이렇게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최근에 문재인 케어라고 해가지고 재정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게 좀 보입니다. 이 정부에서 그냥 뭘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틀이나 기본적인 거를 좀 약간 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모두의 소리가 아닌 어떤 소리를 정확히 들어야 되는지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안보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제 그런 것도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니 뭐 정치 잘해서 가지고 나라 좋게 해주면 좋지요. 난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잘해라 이거죠? 그렇죠. 잘해라 이거죠. 맞습니다. 어떤 장면이 좋았고 어떤 장면이 아쉬웠는지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는 조금씩 달라도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바람은 모두 똑같겠죠. 특히 한 분이 그러셨어요. 꼭 들어야 하는 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 이 얘기는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음향뉴스 현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역시나 살충제 달걀 관련된 문자가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닭고기
닭고기도 걱정된다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개죠. 닭고기로 쓰는 이 닭들도 걱정이 된다. 혹시 거기도 뿌리는 거 아니냐. 일단 전문가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개로 닭고기로 먹는 닭들은 30일 안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상태에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진드기 생길 틈이 없다. 그래서 일단 안전하다고 봐도 좋다라고 합니다만 업계의 소리는 또 조금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좀 해달라라는 문자 김지은님 3997님 외에 많은 분들이 문자 주셨고요. 김종필님 1297님 등등은 매일 식탁에 오르는 다른 식품들도 이 기회에 좀 검사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자. 특히 김종필님은 수산물. 수산물에 항생제 쓰는 문제 늘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거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디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부안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입니다. 여기는 이제 부안고등학교 이미 경찰에 구속이 된 그 학교하고는 다른 학교예요. 여기에 교사 부인의 인터뷰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힘내라. 진상이 밝혀져서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 박상욱님 외에 문자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도 선생님입니다. 라면서 문자가 왔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루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자. 0111님 외에 많은 교육자들이 문자를 지금 주고 계시네요. 그분들의 애로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고맙습니다.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파서 전해드립니다. 전해주실 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탐정 코너를 시작하신 뒤로는 뉴스 보는 눈이 좀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피디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주지만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또 직업상 한쪽 입장에 서는 게 대부분인데 이 뉴스를 보면서 진상이 뭘까? 진실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무거운 책임감 느끼실 것 같아요. 할 때마다 화제가 돼서. 뉴스가 요즘 보기 괴로워졌다라는 말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하도 집요하게 파야 해서 바로 그 눈으로 손탐정이 오늘 골라온 그 사건은 뭡니까? 네, 황우석 박사와 제주대학교 연구팀 사이에 매머드 복제 분쟁입니다. 매머드 복제. 일단 매머드 복제가 뭐야? 여기부터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네. 황우석 박사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논란 후에 재기를 위해서 매머드 복제에 도전합니다. 2012년에? 네. 그런데 2015년에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매머드 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황 박사가 아니라 제주대 박 교수 팀이? 그렇습니다. 그 후에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을 고소했고요. 최근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복제에 성공한 체세포라면서 제주대 연구팀이 검찰에 제출한 세포가 사실은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세포로 밝혀져서 혼란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이 성공했다는 그 연구물, 그 성과물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매머드가 아니라 이게 알고 보니 생쥐였다는 둥. 너무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네. 저는 대부분의 기사가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간략하게 나오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 사건을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었는데 그걸 가지고 오신 거네요. 네, 매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하나하나 보죠. 매머드 복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매머드가 이미 4,000년 전에 멸종했죠. 예. 코끼리 비슷한데 이제 더 크고요. 또 털이 가득 나 있는 그런 모습의 동물입니다. 뿔이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있는 그 커다란 코끼리. 이게 예전에 일본식으로 맘모스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죠. 맞아요. 네. 그런데 이 매머드의 사체가 빙하나 땅 속에 얼어붙은 상태로 종종 발견됩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서 추출한 세포를 복제해서 멸종된 매머드를 되살리기 위한 연구를 황우석 박사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맘모스를 다시 되살려보겠다. 4,000년 전에 사라졌다든 멸종됐다든 그 맘모스, 매머드를 복제해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실제로 가능은 합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황우석 박사가 러시아 연구팀과 함께 시베리아에 가서 매머드 조직을 채취했고요. 예. 그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 핵을 코끼리 난자에 이식해서 복제 배아를 만들고 이걸 코끼리 자궁에 착상시켜서 출산하는 방식으로 매머드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군요. 네. 그런데 이 황 박사가 2012년부터 시도를 했어요. 계속 연구했어요. 하지만 이제 성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2015년 3월에 이 문제의 제주대 연구팀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팀에게 매머드 조직을 제공합니다.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3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까 그 매머드 조직 샘플 그거를 다른 팀한테 아까 몇 개 팀이라고 그러셨죠? 7개 팀으로 알려져 있죠. 팀에게 줬어요. 연구를 해보라고. 네. 그래서 연구가 개시되는데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 연구팀이 연구를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즉 2015년 4월에 세계 최초로 매머드 체세포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고 언론에 발표합니다. 아니 황 박사가 3년 동안 했는데 안 된 걸. 네. 제주대 박 박사 팀이 박 교수 팀이 한 달 만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놀라운 일이죠. 그럼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 황 박사가 조직 샘플 제공하고 그걸 받아서 제주대 팀이 성공시키고 대단한 성과를 내고 그러면은 같이 공동 연구가 아주 좋다라고 끝나면 됐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법적 분쟁까지 간 거예요. 이게 누구의 성과냐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누구의 소유물이냐를 놓고. 그렇습니다. 결국 황 박사가 제주대 연구팀을 고소하죠. 그렇게 된 거군요. 그래서 싸움이 난 거군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황우석 박사가 제주대 연구팀에다 매머드 조직 샘플을 넘겨준 건 사실이에요? 네, 그 과정, 그 단계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대 팀을 이끈 박세필 교수와 황우석 그 박사가 평소에도 친분이 깊은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줬다. 그래, 우리 받았다까지는 말이 맞는 건데. 그렇죠. 어디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양쪽의 주장이. 많이 다른데요. 우선 황우석 박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황우석 박사 소유의 매머드 샘플을 연구를 위해 제공해줬던 것이다. 그 결과 제주대팀이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도 전적으로 황우석 박사팀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머드 조직 샘플 안 줬으면 이 연구 결과가 나왔겠느냐. 체세포 복제가 가능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 거다. 네. 제주대 팀은요? 네. 반면 제주대 연구팀은 다른 주장인데요. 황 박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했고 그래서 성공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대 연구팀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 박사는 이게 오롯이 내 거다, 내 결과물이다 이거고 제주대 팀은 공동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황우석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투자 유치라든지 뭐 공동 성과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제주대 팀이 강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 그걸 가지고서 막 다투다가 횡령하고 공갈미수 혐의로 황 박사가 제주대 팀을 고소한 거죠. 그렇죠. 예. 검찰에서 이 연구가 누구 건지 소유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준 겁니까 이번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또? 네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지만요. 황우석 박사의 고소 요지가 이런데요. 첫 번째, 연구를 위해서 제공했던 황 박사 개인 소유 매머드 조직 샘플을 돌려주지 않는 건 그게 횡령이다. 그러니까 막 싸움 다툼을 하다가 그러면 내 매머드 조직 샘플 내놔라고 했는데 뭐 안 줬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안 줬을 수도 있고. 그러자 그럼 이건 횡령이다라면서 횡령으로 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성과 공유 등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복제 배양에 성공한 세포를 폐기하겠다라고 협박을 했는데 제주대 팀이 이게 공갈미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했고요. 고소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행이 되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말 참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반전이 하나 벌어지죠. 네. 검찰이 그 참고 자료로 제주대 팀으로부터 배양에 성공한 매머드 체세포를 제출받아서 도대체 이게 매머드가 맞는지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의 세포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놓고 싸웠던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검찰이 이제 참고하게 좀 그거 내놔보시오.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매머드 체세포가 아니라 생쥐가 나온 거예요. 황당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일단
황우석 박사가 고소한 그 고소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다. 횡령하고 공갈미수하고는 어쨌든 관련이 없다. 네. 그래서 수사를 종결을 했고요. 제주대 연구팀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누구의 것인지 예. 또 왜 도대체 생쥐세포가 제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이제 횡령하고 공갈미수 주어진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은 조사를 하는 거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그 체세포 매머드 복제했다는 게 결국 성공한 건지 아닌 건지 왜 생쥐가 나왔는지 이건 가리지 않았고요. 게다가 연구 성과도 이 사람 거냐 저 사람 거냐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와, 참 하여튼 복잡한 일입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매머드인 줄 알았는데 생쥐가 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은 이렇게 그냥 연구 성과를 둘러싼 분쟁으로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이번 사건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검찰 수사는 종결됐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네요. 예, 횡령 공갈미수에 대해서는 검찰이 법적으로 가려줬지만 네. 과학계에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검찰에 제출된 샘플이 도대체 왜 매머드가 아니라 생쥐였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과학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실수로 잘못 제출된 거라면 다시 제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대팀이 매머드 조직을 내야 되는 건데 실수로 생쥐 조직 갖다 낸 거면 다시 내면 되잖아요. 정말. 네, 간단했죠. 간단하죠. 네, 그런데 제주대 연구팀은요. 복제 배양에 성공한 매머드 체세포를 이미 모두 폐기한 상태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매머드 체세포 복제 성공하면 대단한 건데. 엄청난 일이죠. 그걸 왜 폐기했대요? 네, 이게 제주대 연구팀의 주장인데요. 예. 외국에서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이 매머드의 세포 조직을 국내로 들여온 것 자체가 불법이다. 아, 실제로 불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허가 없이 몰래 들여왔다면 불법인데. 뭐 고대 생물 이런 거를 허가 없이 들여오면 불법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으로 들여온 조직 세포를 복제했다. 예. 복제한 결과물도 결국 불법적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폐기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이제 뒤늦게 알고 폐기했다? 네. 겁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현을 통한 검증도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세계 최초의 이런 값진 성과물을 전부 폐기했다? 좀 굉장히 의아합니다. 뭐 논문 같은 건 안 남아 있어요? 논문도 없어요. 네, 논문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체세포 복제한 것도 없고 뭐 논문 같은 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없고. 네. 그건 세계 최초의 결과물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거를 검증할 만한 확인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희한한 게 제주대팀이 체세포 복제 성공했다, 매머드 복제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국내외 기관 두 곳에다가 인증받았다라고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중간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검찰에 샘플을 제공하기 전에 국내에서 한 번, 또 해외에서 한 번 인증받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이게 매머드 세포로 인증받았다라고 하는 게 제주대 측의 입장이죠. 예.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그럼 있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있었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네. 여기에서 제주대 연구팀은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반대로 황 교수 팀은 판정 불가였습니다. 이걸 보자면은 제주대 연구팀의 주장이 다 사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 자체에도 한계가 있고 또 당시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횡령 등의 범죄 사실 여부를 밝히는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매머드냐 생쥐냐 성공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물었을지 안 물었을지 질문 문항을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검찰이 뭘 물었을지 그리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주도 연구팀이 진실 반응이 나왔는지를 저희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에서 우린 진실이었다. 이 말 하나 가지고 매머드도 성공했다라고 바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그렇기 때문에 논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제주대 팀이 언론에 처음 공개할 때 네이처지에 논문 게재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게재하겠다예요? 했다예요. 게재하겠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소식이 없는데요.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말하고 과학자는 논문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이렇게 복제 배양에 성공했다 매머드를 이렇게 엄청난 발표를 했는데 정작 논문은 없다? 과학계에서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검증될 수 없으면 과학이 아니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논문을 작성하지 못한 건지 작성하지 않은 건지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과학계에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계에서의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탐정 손수호의 눈으로 본 이번 사건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2004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떠오른다. 그때 그 사건이 또 떠오르세요? 네. 당시에 세계 최초다. 노벨상도 가능하다. 앞으로 국가 성장의 동력이 될 거다. 화려한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냥 화려한 정도가 아니었죠. 엄청났죠. 네. 전 국민이 다 믿었습니다. 그럼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죠. 예. 줄기세포 논문은 조작된 거였고 또 복제소는 논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과학자의 연구인데도 충실하게 논문이나 실험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언론 발표부터 하고 투자 유치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열중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언론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정부도 막대한 혈세를 지원한다. 이번에도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이 됐었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네. 이제 가정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랬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이야기. 그래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뭐 해프닝이 아니라 진짜 거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쇼에 우희종 교수가 출연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서울대 수의학과 학장입니다. 우희종 학장. 과학적 성과에는 무엇보다도 확고한 연구윤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연구윤리는 무시하고 과학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고요. 우리 과학계를.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검찰이 제주대 연구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자 특정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바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 워낙 복잡해서 여러분께 꼼꼼하게 이 부분을 보십시오 하고 짚어드렸습니다. 손수호 탐정님, 네.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고요. 괴롭더라도 뉴스 진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더. 네, 같이 보시죠. 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다시 돌아오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